1733년 영조대왕 9년, 조정은 한 권의 비결서의 등장으로 발칵 뒤집힌다. 영조 4년 무신년, 영조의 경종독살설을 주장하며 소론과 남인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이 남부지방을 휩쓸었던 터라 조정은 이 비결서의 등장에 경악한다. 조선 후기 영모 사건을 뒤흔든 비결서의 등장. 그 논란의 중심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170년 전 천기를 읽고 앞날을 내다본 조선의 대천문관 격암 남사고가 있었다. 조선 중기에 혼란했던 시대, 유학자이자 천문지리가이며 당대 최고의 예언가였던 격암 남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가 않았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햇불 모양의 봉우리로 둘러싸여진 그 한가운데 그 구릉지 안에 선생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개인의 길흉 화복뿐만이 아니라 선조의 즉위, 사림의 분열, 기축 옥사, 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의 탄생, 임진왜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동시대의 국가 대소사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며 그 이름을 떨쳤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저서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으며 세인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선생은 후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고 무엇을 알리려고 했었을까요?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그의 생애를 살펴보며 그가 남긴 마지막 예언, 그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누군마을은 자연 경관이 빼어난 왕비천과 성류굴이 인접해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곳에서 남사고는 이조 좌랑을 지낸 남희백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울진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외진 곳 중 한 곳이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 오지에 가까울 만큼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곳이지만 바다와 산, 계곡을 고루 갖춘 울진의 빼어난 자연 환경은 남사고에게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자연과 하나된 삶 속에 풍수, 지리, 천문, 역학 등 여러 학문을 두루 섭렵할 수 있었다. 예, 저는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와 서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하면은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에 위치한 주천대 밑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이 주천대와 이 앞에 있는 산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물이 이곳을 뚫고 지나갔다 하여 수천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종 반정 때에 역적으로 몰려 이곳에 은신을 하고 있던 만유당 유후가 이 흐르는 물과 이 앞에 보이는 홀로 선 이 산이 너무나 아름답다 하여 저 하늘에 주천이 있으니 이 땅에는 왜 주천이 없겠는가 하여 이곳을 수천대에서 주천대라고 이름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곳 울진에서 어린 시절을 자란 남사고 선생은 결코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학문을 배울 스승도 없었고 또 학문을 함께 나눌 벗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부령계곡과 남수산 그리고 이곳 주천대를 오르며 명상에 잠기기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경전보다는 자연의 현상과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알기를 더 원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 해와 별, 물과 불,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의 운행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계의 변화와 초목들의 성장과 소멸,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굴레에서 헤매이는 인간의 삶에 대해 고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생로병사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수도의 길을 걸었던 석가와도 일치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유교에 한정하지 않고 천문, 지리 등 유불선 모든 종교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호가 말하듯이 유교의 대학편에 보면은 8조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경물치지가 등장을 합니다. 즉 모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깨달아 안다는 뜻을 가진 경물치지, 거기에 격자를 따서 격암이라는 호를 가졌다는 데 대해서도 이 남사고가 지향했던, 남사고가 추구했던 그의 사상과 그의 학문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사고는 가정이 빈곤하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오직 독학으로 공부하였는데 그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 책이 소학이었다. 소학을 벗삼아 성품을 길렀고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소학을 평생 가까이 하며 학문에 정진했던 남사고는 집 앞 남수산을 곧잘 오르곤 했다. 가세가 기울어 오두막을 지어 살아도 벼슬길에 나아가 낙향했을 때도 그가 있었던 곳은 남수산이었다. 남사고는 남수산에 오르며 명상에 잠기길 즐겼고 자연의 진리를 탐구했다. 남사고를 주역에 통달한 풍수가나 천문가로 알고 있지만 그의 사상과 철학은 유학에 기초하였다. 유학의 예절과 법도를 지키며 항상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았다. 남사고는 효행과 청렴으로 이름을 알려 명종 때의 사직서에 참봉되기도 했다. 특히 아버지의 묘를 9번 옮겼다는 구천십장 구전서라는 부친을 좋은 곳에 장하겠다는 그의 효심을 알 수 있는 일화이다. 2조 자랑 됐습니다. 남희백 그 지감 선생의 부친입니다. 그런데 이 묘를 이제 구천통곡했다는 이런 이제 말이 전해지죠. 9번 옮겼다. 그리고 또 잘못 썼기 때문에 그냥 통곡을 했다. 이래가지고 구천통곡이라는 그런 설화가 전해지면서 많이 회자되면서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관동 지방에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 남사고의 해박한 지식과 교양, 학문적 세계를 논하고자 찾아오는 선비들도 늘어나게 된다.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로 유명한 복례 양사원 등 쟁쟁한 선비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양사원은 강릉부사로 있을 때 남사고를 자동 선생이라 칭하며 자신의 스승이라 불렀다. 이것은 그 교감 선생님의 그 유지를 받들고자 이건 이제 새로 이렇게 복원해놓은 곳입니다. 원래는 없었습니다. 역학에 담당하시다가 선생님의 그 높은 학식에 감동해서 아이고 선생님은 중국에 있는 소광 선생님과 같으십니다. 선생님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는 뭐 호칭을 선생이 늘 거닐며 사색에 잠겼고 명상에 잠겼던 이 불영계곡. 오늘 저도 그 옛날 선생의 생각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렵니다. 정통학맥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천기와 장래일을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수려한 자연 환경과 모든 사물에 대한 이치를 깊이 있게 깨닫고자 했던 그의 끈질긴 궁리심과 연구심에 하늘은 탐복을 했고 그 탐복함의 결과로 얻은 하늘의 지혜요 총명의 결과물이라 봐지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는 그 말이 바로 선생께 응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학문적 연구와 철학적 깊이는 어디까지나 유하게 둔 조선의 유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5살 되던 해 어느 날 그는 그의 일생에 큰 전환점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비밀이 담긴 비책을 한 도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산세 드높고 물빛 수려한 부령계곡을 따라 걸음을 옮기고 있던 어느 날, 소년 남사고는 한 도인을 만나게 된다. 도인은 남사고의 천품을 알아보고 비서를 전수해준다. 비서를 받은 남사고는 전심전력으로 공부했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되었다. 역설을 풀어서 앞날을 내다볼 수 있게 된 남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하며 조선 최고의 예언가라는 별칭을 얻는다. 후일에 그 예언이 너무 정확해서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전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북송의 강절 선생에 비견하여 해동강절이라 부를 정도였다. 남사고의 명성이 높아지자 조정에서도 그의 이름이 자주 회자되었다. 국가의 대소사를 논할 때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곤 했다. 예언가로서 천문관으로서 조정에서도 인정한 당대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남사고는 자신의 죽음까지 예견하였다. 선조초 천문교수로 있었을 때 남사고를 만난 관상감정 이번신이 어젯밤 별자리를 살폈더니 태사성이 문득 어두워지는 것이 곧 어떤 변고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남사고는 그건 자신의 명운이라 말한다. 그의 예견대로 1년 뒤인 1571년 격암이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다. 자신의 죽음까지 내다본 남사고. 고향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객지에서 별세한 그의 구구한 운명을 말하듯 남사고는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한 심정을 한 줄기 시로 표현을 했다. 강물 남쪽에 경치가 좋은데 너무 늦기 전에 그곳에서 달아보리라. 당대 최고의 예언가, 풍수가, 천문관으로 이름을 날린 남사고. 그가 남긴 비서는 그의 사후에 일대 파란을 일으킨다. 1728년 영조대왕 4년 경기 충청의 이인좌, 경남의 정희량, 호남의 박필연 등은 영조의 즉위로 소론이 정기에서 배제되자 영조가 그의 이복형 경종을 독살했다는 괴설을 퍼뜨리고 반란을 일으킨다. 이른바 무신난이었다. 세가 규합되면
반란군은 조선의 심장부를 차지할 계획이었다. 반란군은 17일 만에 진압되었지만 그로부터 5년 뒤 1733년 무신난의 잔당들은 남원의 괴서를 유포하며 다시 영모를 꾀한다. 소가 기린을 낳았으니 성인이 장차 출현하고 비가 흘러 냇물을 이루고 밥 짓는 연기가 끊긴다. 이 영모의 배경에는 한 권의 책이 있었다. 바로 남사고 비결이었다. 비결 가운데 있는 무신년이 또한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징험되었다. 영조주기 초기에 벌어진 이 사건을 조정은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남사구란 자는 어떤 사람인가? 명종조 때 사람으로서 천문, 지리에 모두 통달했다고 고금의 이름이 나서 이인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남사고의 이름으로 유포된 비결서의 등장. 조정은 긴장하게 되고 국가 사직까지 흔들릴 정도로 위협을 받게 된다. 이후 조정은 금서 조치를 내리고 남사고 비결과 같은 비기류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금서 조치도 남사고 비결의 유통을 막지는 못했다. 몰래 필사한 남사고 비결이 퍼져갔고 자연스럽게 필사자의 생각이 덧붙여지거나 일부 내용이 빠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남사고는 왜 예언가의 삶을 살았을까? 격암이 살았던 조선 중기, 연산군부터 명종즉위까지 50년간 4번의 사화가 있었고 조정은 피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외척 세력의 등장으로 조정은 간신들이 들끓었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다. 천재지변으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민심은 흉흉해져 임꺽정에 난이 일어났고 외구의 침략까지 잦았던 혼란기였다. 혼돈의 시기. 남사고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날을 내다보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소용돌이 치는 국가의 운명을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 희망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예언을 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닦은 학문과 사상을 현실 속에 나타내려 했다. 배우고 익힌 학문을 학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하는 이른바 실용학문을 주창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닦은 학문을 민초들을 위해 사용하려면 벼슬길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뜻을 이루기 위해 과거 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번번이 낙방한 그는 선조초 55세의 늦은 나이에 관상감의 천문 교수에 임명되었다. 예언을 통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던 남사고. 그의 사상은 그가 저술한 예언서에도 찾아볼 수 있다. 남사고의 대표적 예언서인 격암유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앞으로 다가올 섬뜩한 재앙과 이때 몸을 보존할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다. 세론시, 계룡론, 궁을가 등 60여 편의 논과 가로 구성되어 있고 가는 국한문이 혼용되어 쓰여졌다. 특히 세인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난세에 몸을 보존할 수 있다는 10곳, 이른바 십승지이다. 전쟁과 전염병 기근 등 삼재를 피할 수 있다는 십승지, 남사고가 남겼다는 또 다른 비서인 남격암 십승지론에서는 풍기, 안동, 보은, 예천, 운봉 등을 십승지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 예언을 따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을 피해 이곳으로 모여들어 마을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걸까? 격암유록이 전하는 십승지는 과연 존재하는 곳일까? 격암유록은 국립중앙도서관에 필사본이 고서로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지만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격암유록이 세상에 알려진 후 위서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원본이 아닌 필사본만 전해지면서 조작됐다는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예언서는 한자로 표기돼야 할 일부가 현대어로 쓰였고 특정인과 특정 종교단체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 많다는 이유로 학계에서는 학문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없는 위서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해석이 잘못됐다 해서 그 예언서에 기록된 내용까지 우리가 터부시하고 외면시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예언사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암유록에는 말세 종교 현실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종교 기운이 쇠하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세상적인 말세요 마지막일까요? 그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종교계의 기운이 쇠하여진 종교계의 말세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각가에 보면은, 특히 이 정각가에는 말세, 고렴, 유불선, 무도문장, 무용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유불선을 포함한 모든 종교가 있어도 각기 자기 종교에 골몰하여 도가 있고 문장이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각기 표현은 다르지만은 하나의 구원의 메시아를 약속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불교에서는 미륵불, 유교에서는 정도령, 기독교에서는 보혜 지사를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아가 있는 곳, 바로 십승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남사고 선생은 국물도가에서 십승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산비야라고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승지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선생은 천택지인, 삼풍지곡, 식자영생, 화우로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이 택한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불, 물, 이슬이라고 하는 하늘 양식, 즉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이 말씀, 이 양식을 받아먹는 자마다 영생을 한다고 약속을 해놨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는 한 사람, 또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는 한 사람이 있는 곳, 즉 처소가 바로 십승지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지리적인 어떠한 특정 지역을 십승지라고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란 뭐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선생은 경물치지를 통한 깨달음의 결론인 종교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교의 궁극적 결론은 종교적 말세를 만난 오늘날 우리에게 피할 곳, 구원의 처소, 곧 십승지가 있음을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사고는 우주의 원리를 예측하고 그것을 민초들의 삶에 적용하려 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늘의 뜻을 깨달은 남사고는 지친 민중들에게 미래를 알려주므로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국난에 대비하게 하고자 했다. 삶에 지친 민중들은 남사고의 예언으로 내일의 희망을 발견했다. 절망 속에서 찾은 한 줄기와 같은 희망. 남사고도 민중들도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처소 십승지를 꿈꾼 것은 아닐까.